백합 하나가 한 나라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상징 안에는 왕권이 담겨 있고 신앙이 스며 있으며 한 나라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조용한 문장 하나가 어떻게 프랑스를 상징하게 되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시작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전설적인 최초의 프랑크 왕으로 알려진 파라몬드. 약 419년경의 인물로 전해지는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백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문장에는 3개의 두꺼비가 그려져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징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스며들고 왕권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상징 역시 변해갑니다. 더 낮은 것에서 더 고귀한 것으로, 땅의 이미지에서 하늘을 향한 상징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 바로 백합이었습니다. 순결과 선택, 그리고 신성함을 담은 꽃. 왕의 권위는 이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멈춰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라기보다 후대가 만들어낸 전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왕의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했는지 그 상상과 믿음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프랑크 왕국을 통일한 최초의 실제 역사적인 왕, 클로비스 1세. 그가 기원 후 약 496년 랭스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던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금빛 백합을 건네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이때부터 백합은 더 이상 자연 속의 꽃이 아니라 신앙을 상징하고 순결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권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단순한 힘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 아래 세워진 존재, 신의 뜻을 위임받은 통치자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장 하나에 왕권과 신앙이 겹쳐지고 그 결과 신성한 권위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결국 백합은 말합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 이야기는 전설에서 벗어나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백합 문장이 실제로 등장하는 시점은 바로 중세입니다. 프랑스 왕권이 점점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기 시작하던 시기, 위그 카페 왕조가 등장하고 로베르 2세의 시대를 지나면서 백합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왕실과 연결된 문장으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면 푸른 방패 위에 황금 백합이 새겨진 문장이 마침내 공식적인 왕실 상징으로 확정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디자인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 한 나라의 얼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백합은 더 이상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고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표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은 한번 정해진 모습으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프랑스 문장은 셀 수 없이 많은 백합이 반복된 형태, 세메드리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흩뿌려진 별처럼 왕권이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백합이 사라지고 단 3개만 남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화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왕권이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드러내며 통치의 정당성을 선언하는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는 선택된 왕권이다 라는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전쟁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특히 100년 전쟁 시기, 이 백합 문장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왕위에 대한 주장, 영토에 대한 권리, 권력 그 자체를 나타내는 정치적 언어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거려진 것이 아니라 선언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왕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발로아 왕조와 부르봉 왕조를 거치며 문장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이제 문장은 더 이상 왕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나타내고 혈통을 이어가며 권력의 역사를 기록하는 표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권력이 형태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중세의 기사들에게 문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방패 위에 새겨지고 투구 위에 올려지고 깃털과 장식으로 확장됩니다. 전장 한가운데에서도 이 문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개인을 넘어 가문으로 이어지고 세대로 이어지며 역사로 남습니다. 결국 문장은 그림이 아니라 기억되는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징은 국가의 손안으로 들어옵니다. 17세기에 이르면 문장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표식이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무기 총감이 임명되고 문장은 등록되어야 했으며 심지어 세금까지 부과됩니다. 이제 문장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루이 14세의 시대, 절대 왕정은 보이지 않는 질서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귀족인가? 누가 어떤 지위를 갖는가? 누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문장을 통해 구조화됩니다. 이 순간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사회를 나누고 질서를 고정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문장은 그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국가를 움직이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 모든 질서를 뒤흔듭니다.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은 그 상징부터 제거했습니다. 백합은 왕정의 표식으로 규정되고 건물에서 지워지며 곳곳에서 파괴됩니다. 마치 하나의 시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지우려 했던 이 상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도시의 문장 속에서, 공공기관의 상징 속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백합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태는 남았고 의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니라 역사로 남은 상징, 문화로 이어진 기억이 된 것입니다. 백합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었고 신앙이었으며 한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질서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이 믿었던 세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 중세를 읽고 현대를 이해하며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부다케이였습니다.